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크라이나의 이상한 현상. 2. K2의 파괴력. 3.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계속되는 패전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을 피해 벨라루스 등지로 철수하는 와중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여러 다리를 폭파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패전 속의 독을 품은 러시아가 한발표에 동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러시아 의회에서 폴란드, 발트 3국 카자흐스탄을 새로운 나치 국가로 규정한 것인데요. 한 외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와 같은 명분으로 곧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놔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37H 국가가 한국의 K2 흡표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K2노의 성능 평가를 다룬 러시아 칼럼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경계하는 전차로 K2를 지목한 것과 맞물려 최근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2세대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까지 발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환과 함께 러시아 칼럼에서 평가한 K2 흡표, 그리고 러시아 최신 전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헤르손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외곽 마을들을 계속 공략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헤르손 시가지로 강제하기 위한 공세들로 보여지는데요. 헤르손 인근 체르노바이우카는 또다시 우크라이나군에게 12번째 포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총공세에 최근 러시아군의 1차 공세부대였던 제47전차 사단의 경우 최근 5일 동안 600명의 전사자를 러시아로 보내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키이우 서북부에서 반격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제106군 위공수사단 소속 2개 대대 전술단이 벨라루스 영내로 철수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이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 키이우 서북부와 동북부 방면에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제한적인 반격을 가한 지점이었는데 러시아군이 다시 공세를 취하면서 격전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곳에서 러시아군이 체르니히우 동북부의 스노프스크에서 철수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방지할 목적으로 스노프강의 교량을 파괴했다고 전해지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체르니히우 인근에서 방어선을 조직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서북부에서 호스토멜 부차를 돌출부로 만들어 러시아군을 포위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아직까지는 돌출부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해당 이르핀 방면에 러시아군을 호스토멜 부차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분쇄하기 위해 포병 화력을 이르핀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마카리브를 장악한 우크라이나군은 보로디앙카에 러시아군을 포위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야금야금 장악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마카리브에 현재 포격량을 늘렸는데 탄약 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키이우 서북부의 우크라이나군 반격은 전반적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붙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위망 형성은 어려운 상태지만 E40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러시아군을 압박해서 러시아군이 포위망을 쉽게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군이 키이우 전선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공세에 다시 임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기세를 꺾고 그들의 공세적인 부분을 제어하여 전선 부대들을 뒷받침하려는 노력들로 보여집니다. 러시아 동부 군관구 방면에서는 신설 부대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 소속 제155동 임여단과 하바롭스크의 126회 안방어여단이 5월에 우크라이나로 배치될 목적으로 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은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신설 부대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이우 서북부에서는 이르핀이 해방되었다고 해당 도시 시장이 발표했는데요. 대규모 소탕전이 치러진 지 2에서 3일 만에 이곳이 해방되었으며 이제 호스토멜 부차 방면으로 자유롭게 공세를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마리우폴은 끝까지 항전하다 러시아군에 장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조프 대대는 치열한 전투를 벌여 러시아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긴 했지만 자신들도 병력의 절반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총공세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자신들의 SNS에 러시아군의 피해를 공개했는데 러시아군 전사자가 17,000명으로 이전보다 400명이 추가됐고 전차 피해는 586대로 4대 더 추가됐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장갑차 피해는 1694대로 전보다 30대 늘었으며 야포는 8문 추가된 302문, 다연장포는 2문 추가된 95문, 대공무기는 54대로 2대가 추가됐습니다. 러시아군의 군용기 피해는 1237아이로 2기가 추가됐으며 헬리콥터는 12771 그대로입니다. 군용 차량은 1150대로 6대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군함은 총 7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도 73개의 연료 탱크 피해를 입었으며 무인기는 10기 가추가된 66기가 격추됐습니다. 특수 장비는 21개, 단거리 탄도탄 시스템 4기가 사용 불능 상태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의 전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그 불똥이 다른 나라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방송사 웅크림폼은 러시아가 폴란드, 발트해 국가,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우크라이나 다음 목표물로 정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러시아 하원 의원 사보스티야노프가 비무장화 및 괴멸에 관한 글로벌 군사특공작전의 일환으로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 카자흐스탄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는 폴란드, 발트 3국 그리고 카자흐스탄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신나치로 규정하는 억지를 부리며 전쟁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비나치화라는 명분으로 침공을 실행한 만큼 이들 국가들도 빠르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중 폴란드,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체코 등이 이미 차세대 전차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들 국가들이 핵심 후보로 고려 중인 모델은 다름 아닌 K2 후표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 울프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차 사업을 통해 가능하다면 약 550대의 K2 후표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러시아 매체가 K2 후표 전차에 내린 평가가 한몫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라이프는 2000년대 중반에 개발된 K2 후표가 기술적으로 진보하였으며 무게는 55톤으로 가벼워졌지만 화력과 기동성이 강화되었으며 최소 탑승을 인원을 줄였다고 말하며 한국은 끊임없이 K2 후표를 개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서 포탑에 자동장 전장치를 달고 자동 변속 장치와 함께 사격 통제 장치를 추가해 달리면서 전투를 병행할 수 있는 전차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흑표 전차의 가장 큰 특성이 수기압, 서스펜션 장치라고 말하는데요. 해당 기능 덕에 이 전차는 협곡 지역에서 스노포를 발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체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멸전이니 아르마타 전차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마타가 유일하게 K2 흑표보다 앞선 것은 가격이 흑표의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르마타가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 수출 시장에서 흑표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 국가인 시스토 국가들과 브릭스 국가들조차 거들떠도 안 보지만 K2 흑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그 기술 차이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러시아 칼럼은 의외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두 전차를 비교해 살짝 놀라운데요. 실제로 이 두 전차가 전장에서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역시 K2 흑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K2 흑표에 장착된 55구경장 120mm CM8 활강포는 약실 압력이 97000psi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276F탄을 기준으로 포구 초속이 1800ml로 높아져 관통력이 약 10% 정도 향상되었는데요. CM8 활강포의 최대 약실 압력은 690MPa로
독일 라인메탈사 에어15 활강포의 670메가파스칼보다 약간 높으며 중량도 약간 가볍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산형 55구 경장 120mm 전차포는 독일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에어15 전차포와 비교해 성능 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터키도 국산형 전차포가 독일 라인메탈사의 에어15와 비교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미국의 제블린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사일처럼 목표물의 상부를 공격하는 크스탐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체는 크스탐탄을 개발하는 것이 로켓을 만드는 기술보다 더 어렵다고 설명하는데요. 아르마타가 주포의 구경은 살짝 더 크지만 상부를 공격하는 것만큼 확실한 공격은 흑표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K2 흑표가 아르마타를 압도합니다. K2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드 2의 80% 정도에 불과한 최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가의 금속 복합재 MMC 사용 없이 약 5톤 정도의 중량 추가만으로도 레오파드 2A7V와 동급 방어력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 2세대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외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2011년에 처음으로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실전 배치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차 미사일의 속절없이 전차들이 사냥당하자 능동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이 집중 조명되면서 2세대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인데요. 현재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가 두터운 상황이라 체코마저 한국 무기를 구매하게 된다면 동유럽에서 K2 흑표가 러시아의 확장을 막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며 한국 무기가 평화를 지키는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 레이더로 한국의 영공을 훔쳐보던 중국과 북한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흰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물체가 돌연 옆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맞고 포격한 겁니다. 그날 자신들이 한국에 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한국군의 무기 실험이었음은 분명했는데 비행체를 쏴맞췄다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또 발전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한국이 만들어낸 신무기가 무엇이었길래 그런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림팩 훈련에서 발사한 SM-2발 중 한 발이 결함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현무 2미사일이 낙탄, 그 후 얼마 안 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 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두 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문무대왕함의 SM-2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네이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분골쇄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전부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늘 그랬듯이 핵심은 국산화였습니다. 그 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ASM의 요격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시험에 이어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 ASM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순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ASM의 실전 배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AS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돼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지요.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효용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라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지리멸렬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캔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캔드는 한국이 MD로 불리는 미국 방공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 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MD 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캔드를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에서 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에서 40km는 M-세미 혹은 천궁이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에서 15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LSM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LSM과 일부 범위를 중첩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70에서 500km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 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 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 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SM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캔드를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하는 데에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 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ASM 기술을 토대로 THAD 동급 체계는 2029년, SM-3 동급 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LS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개량만 거치면 되므로 캔드의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캔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체계의 일부를 외산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공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고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미중 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에 딴지를 걸어올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에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사드 포대는 부지와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화두이며 그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 함선의 탐지 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LSM 기반으로 요격형 판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단 한 발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요격해야만 하므로 당연히 요격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L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4배 많은 요격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요격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지요.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LSM의 비행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램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램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 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영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던지는 사람 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싸구려 연료로 날아가며 탄두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에 로켓포를 쏘지만 가삼 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 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자취하더라도 태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보안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공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공망과 통합이 어렵다면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100발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 체계는 LIG-NES-1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램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램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돔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 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캔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낙탄과 불발의 불명예를 씻고 자주 국방의 실현에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